오늘 방송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와 디커플링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송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한 지정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3%로 집계되었습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불입니다. 무역 적자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죠.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는 반등세를 찾지 못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수도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의 위기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뇌관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상반기는 침체, 하반기에는 반등으로 올해 1.5%대 경제 성장률이 예상됐지만 1% 성장률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울한 지표와 전망만 반복해서 보도되고 있을 뿐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국 경제 침체의 가장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경제 침체의 핵심적인 원인은 디커플링입니다. 근데 이 디커플링이 뭘까요? 커플링의 반대말이죠. 쉽게 말해서 커플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커플이었다는 걸까요? 바로 미국과 중국이죠. 아니, 미국과 중국이 진짜 커플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디커플링이라는 말 자체가 그 증거인 셈이죠. 커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커플을 깨겠습니까? 지난 40년간 미중 관계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비공식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커플을 깨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헤어질 결심. 처음엔 중국이 미국에게 말렸습니다. 지난 40년간 서로 윈윈 해왔는데 이 커플을 왜 깨냐고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고 동맹국들까지 움직여서 블록을 형성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보고서는 중국도 이제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어 버렸습니다. 디커플링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도광 양회를 버리고 미국에게 다극 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는 미국이 너무 커버린 중국을 밟아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썰들이 있죠. 이 부분만 따로 이야기해도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즘 자주 등장하는 말들이 이 디커플링, 탈중국화, 탈세계화, 공급망 위기, 지정학적 갈등, 탈달러화 이런 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어봐야 할 점은 한국도 지난 30년간 중국과 경제적인 커플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의 커플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별로 인정하기 싫죠. 커플이었다는 사실 자체를요. 하지만 깨어진 커플이 되고 나서야 그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중 관계 디커플링의 배경도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 사드 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지만 그 내막도 다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논외로 접어두겠습니다. 한 달 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었죠. 그때 마크롱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중국과 디커플링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랑 경제적인 커플링으로 얻을 이익이 많은데 이 커플 관계를 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크롱은 한마디 더 합니다. 프랑스는 미국의 동맹국이지 속국이 아니라고요. 미국의 모든 정책을 다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나라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대놓고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스는 몇 년 전부터 항만 개발을 아예 중국에게 맡겨버렸습니다. 네덜란드는 자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는 미국에게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독일 총리는 미국 눈치도 안 보고 베이징을 가서 경제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최근에 멕시코는 미국과 정치 경제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는 중국 해군과 합동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준동맹 관계였거나 중립지대에 있던 많은 국가들이 브릭스를 중심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등 19개의 나라가 브릭스에 가입을 희망하고 나섰습니다. 마크롱식으로 좀 근사하게 표현하자면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양다리를 걸치는 모양새로 봐야 할 겁니다. 기존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브릭스 국가들의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시장을 잡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생존의 몸부림인 것이죠. 이제 사실상 미국의 동맹 쪽에 서서 새로운 공급망 체제를 짜는데 전적으로 동참할 핵심 국가는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G7도 분열되고 G20도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갈 길을 거의 선택했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갈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얻을 것과 잃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얻은 것은 영미권 국가의 반열에 오른 듯한 느낌과 핵무기 사용이라는 옵션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갑작스럽게 방한을 한 것도 한국과 미국의 핵협의 그룹, 이 NCG라고 부르고 있죠. 이 NCG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자체 핵무장 권한을 포기해버리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얻은 이면적 합의나 이익이 무엇인지 정보를 캐러 온 것이겠죠. 하여튼 일본은 약삭빠릅니다. 그나저나 문제는 한국입니다. 프랑스는 핵도 있고 제국 경영에 노하우가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핵만 없을 뿐 100년 전부터 동아시아를 지배한 패권 국가였던 여전한 경제 대국입니다. 프랑스는 미국에게 웬만큼 쓴소리를 해도 다치지 않을 만큼의 국제적인 위상과 지정학적인 유리함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과는 한참이나 멀고 러시아와는 그 사이에 쿠션이 되어줄 만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일본도 태평양으로 바닷길이 열려있는 매우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눠진다 해도 일본은 태평양이라는 큰 공간을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 남미 등과 자유롭게 연결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현 상황 속에서 일본과 손을 잡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정학적 충돌이라는 위기 상황이 오면 이 한국의 선박들과
항공기들이 일본의 항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정학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일본 열도가 한반도를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과 디커플링의 관점에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놓고 선을 쫙 그어보면 한반도가 일본을 위한 완충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일본의 방어선을 구축해줄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묘합니다. 만약에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정치 외교적인 우호관계에 놓이게 되면 한국은 일본을 향해 찌르는 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면 최근까지 일본이 왜 그렇게 한국을 냉대했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한국이 심각하게 잃을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지정학적 갈등이 또 그런 극단적인 비극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몇 년 전부터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유수의 연구기관들은 디커플링의 최대 피해국으로 한국을 지목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커플링과 세계화로 인해 가장 큰 경제적 수혜를 누려온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원천 기술과 일본의 소부장을 사와서 반도체를 만들고 중국과 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를 누린 기업이었죠. 하지만 이 연결고리, 즉 공급망과 커플링이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커플링으로 갈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갈등이 고조되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삼성과 TSMC의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가게 되면 결국엔 한국은 빈급대기로 전락할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무역 적자는 계속되고 주요 기업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코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갈 길이 정해진 이상 이제 한국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입니다. 과거 30년간의 호시절은 잊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인공지능과 로봇들까지 우리의 자리를 넘보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웹 3.0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개인에게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웹 2.0 시대에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끌어모았다면 웹 3.0의 블록체인 탈중앙화 시대가 오면 개인의 고유성과 특이점으로 만들어진 블록 생성과 NFT 등이 돈이 되고 보상을 받는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웹 3.0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방송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지각 변동과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웹 3.0에 대하여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웹 3.0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CBDC와 암호화폐 사이에 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탈달러화와 브릭스 국가들의 움직임,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매집하는 것 등등, 이 모든 일련의 현상들이 디커플링과 웹 3.0 시대로의 전환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